21대 27.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국가가 망할 확률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안전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21, 일본은 27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최고 등급인 AAA, 한국은 일본보다 4단계 아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등급 역전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4월부터 80조 원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우리 대출 금리와 집값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으며 이게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등급 역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둘째, 이 격차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면 국가 신용등급이 내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쉽게 말해서 그 나라가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수로 매긴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점수를 보는 것처럼 국가도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 등급을 봅니다. 등급이 높으면 이자를 적게 내고 낮으면 많이 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는 3곳입니다. 미국의 S&P, 무디스, 그리고 피치. 이 3곳이 매기는 점수가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3곳 모두가 일본보다 한국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한국은 AA, 일본은 A+입니다. 무디스는 한국 AA2, 일본 A1. 피치는 한국 AA-, 일본 A. 3곳 모두 한국이 2단계씩 높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죠. 1990년대 초반 일본은 S&P 최고 등급인 AA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A+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죠. 한국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까지 추락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은 계속 올라가고 일본은 계속 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믿을 만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의 신용등급은 AA급으로 세계 상위권입니다. 일본보다 높고 중국보다도 높아요.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역전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 건전성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랏빚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예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약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250%가 넘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비율을 들어보자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국은 빚이 2,50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하지만 일본은 같은 연봉에 빚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연봉의 2.5배가 빚이에요. 당연히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이렇게 빚이 많아진 건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30년 넘게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의 재정 지출을 계속하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외 자산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순대 외채 공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 빌려준 돈이 외국에서 빌린 돈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GDP의 23% 정도가 순대외 자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려준 돈이 100만 원인데 친구들한테 빌린 돈은 77만 원이에요. 순자산이 23만 원 플러스인 거죠. 이런 나라는 외부 충격이 와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도 외국에서 돈을 회수해서 방어할 수 있거든요. 신용평가사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같은 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들의 평균 순대외 자산이 GDP의 17% 정도인데 한국은 23%로 평균을 웃돌아요. 세 번째 이유는 성장 동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혁신 속도는 느려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AI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국가 예산에서 AI와 R&D 투자를 전년 대비 8% 넘게 늘린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피치는 이런 투자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 한국 신용 등급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건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대외 자산을 쌓고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결과예요. 이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팩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역전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용등급 격차가 우리한테 실제로 어떤 혜택을 주느냐입니다. 첫 번째 혜택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 기억하시나요? 한국 21, 일본 27. 이 숫자는 국가부도 위험을 보험료처럼 표현한 거예요. 숫자가 낮다는 건 부도 위험이 낮다는 뜻이고 부도 위험이 낮으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적게 내도 됩니다. 이게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이 혜택을 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일종의 천장 역할을 하거든요. 나라 등급이 높으면 그 나라 기업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2026년 정부가 외화 채권 발행 한도를 50억 달러로 대폭 늘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활용해서 더 싸게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 혜택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영어로 WGBI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편입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합니다. 한국이 WGBI에 들어가면 이 돈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지수에 포함됐으니까요. FTSE 러셀에 따르면 한국의 WGBI 비중은 약 2%로 전체 9위 수준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되는데 예상 유입 자금이 500억에서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수요가 늘어나니까 국채 금리가 안정됩니다.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 시중 금리도 안정되고요. 결국 우리가 내는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돈이 들어오려면 원화를 사야 하잖아요. 그러면 원화 가치도 안정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도 안정되고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팩트입니다. 신용등급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혜택은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 유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할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바로 국가 신용등급입니다. 등급이 높다는 건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지금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AA 등급은 한국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겁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투자가 한국으로 몰리는 데는 이 신용등급도 한몫하고 있어요. 여기서 역사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거품이 꺼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은 금방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습니다.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대 초반 AAA였던 일본 등급은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A 수준입니다. 무려 5단계가 떨어진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1997년 외환위기로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다가 꾸준히 회복해서 지금은 AA입니다. 위기를 겪고 더 강해진 거죠.
이 차이는 뭘까요? 한국은 위기 때마다 뼈아픈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체질을 바꿨어요. 일본은 구조 조정 대신 돈을 풀어서 버텼습니다. 당장은 덜 아팠지만 빚만 쌓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이 우위는 영원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피치는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를 반영해서 잠재 성장률 전망을 낮췄어요. 일본이 겪은 길을 한국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 문제가 있는 한 한국 신용등급에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붙습니다. 이게 등급 상향을 막는 요인이에요. 셋째,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에요. 이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유연성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지표들이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지표. 지금은 50% 수준인데 60%를 넘어가면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경상수지 지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대외 자산도 줄어들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쳐요. 마지막으로 R&D 투자 대비 생산성 지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 높습니다. S&P 기준 한국 A에 일본 A+. 이 격차는 30년간의 서로 다른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한국은 재정을 관리하고 대외 자산을 쌓고 미래 산업에 투자했어요. 일본은 빚으로 버텼습니다. 이 신용등급 우위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WGBI 편입으로 70조 원 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유리해요. 다만 이 우위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 가계부채,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부채 비율과 경상수지, R&D 생산성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격차가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본이 다시 따라잡을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